인간이 무리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전쟁은 인류에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의 꽃이 만개할수록 전쟁은 더 정교한 양상으로 진화해갔죠. 그리고 그 장구한 전쟁사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시대가 있었으니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중원대지를 핏빛으로 물들인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마치 거대한 전쟁 실험실과도 같았어요. 춘추시대에만 전쟁이 무려 500회 가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 동맹의 배신과 결속, 권모술수와 영웅의 등장이 끊이질 않았죠. 역사책에 길이 남을 대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 한복판에서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불변의 법칙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극한의 혼돈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병법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손자병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자병법을 펼쳐보면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른 전개에 놀라게 되죠.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인가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제시한 궁극의 승리는 다름 아닌 부전승이었어요. 전쟁이 야기하는 파괴적 손실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전략이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부전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는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이겨놓고 싸울 것을 조언합니다.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칼을 빼들라는 거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교묘한 전략을 써서 물러나라고 해요. 종합해보면 손자는 무턱대고 싸우는 전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반드시 이겨놓고 싸우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답을 제시했던 현실주의자였죠. 이처럼 실용적인 손자의 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삼국지의 조조는 수많은 병서를 탐독했지만 손자가 쓴 책이 가장 깊이 있다며 직접 주석을 달아 위무주 손자를 편찬했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명장의 통찰이 더해진 이 주석서 덕분에 오늘날까지 손자병법의 정수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됐죠. 현대에 이르면 그 영향력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서양의 군사학자들이 앞다투어 손자병법을 연구하고 웨스트포인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관학교에서 이 고전을 주요 참고도서로 삼고 있어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손자가 제시한 근본 전략 원리가 퇴색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전이 군사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영학 및 리더십 이론의 핵심 텍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에요. 빌 게이츠, 손정의, 도널드 트럼프 등이 이 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과 전략의 본질적 원리를 여전히 이 책에서 찾고 있는 거죠. 대체 손자병법에 어떤 마력이 숨어 있기에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토록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손자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들을 냉정히 분석해 그 속에 숨어있는 불변의 법칙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온갖 광물을 재련해 순금을 뽑아내듯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손자병법을 영원불멸의 고전으로 만든 핵심이에요. 경쟁과 협력, 리더십과 팔로워십, 정보와 판단, 타이밍과 기회 등 전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심리와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창과 방패로 싸우던 시절의 원리가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또 개인의 인생 전략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것이죠. 다만 고전을 섣불리 현실에 끌어다 붙이는 것만은 주의해야 해요. 비록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삶을 치열한 전쟁에 비유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병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손자병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죠. 손자가 전쟁은 속임수다 라고 했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동안 남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손자병법이라는 텍스트는 춘추전국이라는 극단의 시대, 그것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내 삶의 지혜로 적용하려면 마치 독주를 희석해 약주로 만들듯 신중하게 걸러내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나 즉석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소리 없이 우리 정신 아래에 눅지인이 깔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내재화된 후에야 손자의 가르침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전불태, 즉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왕도가 없듯 그 첫걸음은 역시나 텍스트를 성실히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텍스트로 바로 뛰어들기 전 먼저 그 역사적 배경과 손자라는 인물부터 살펴봐야겠죠. 그가 숨쉬던 시대의 공기를 먼저 느껴봐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품고 있는 절실한 무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손자와 공자, 두 거인은 춘추시대 말기라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길은 정반대였어요. 공자는 무너져가는 예약 질서를 되살리려 분투했죠. 과거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며 덕치의 복원을 꿈꿨습니다. 반면 손자는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했죠. 혼돈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승리의 법칙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상을 쫓았고 한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 극명한 대비를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공유했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해요. 중국 최초의 국가로 여겨지는 하나라와 그 이후의 상나라.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끝없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거든요. 제사장들은 늘어났습니다. 의례는 복잡해졌고 국고는 텅 비어갔죠. 중앙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다른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종교적 권위만으로는 현실의 정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신의 뜻을 빌려온 통치는 인간의 욕망과 이해관계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이런 혼란 속에서 주나라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주나라는 달랐어요. 적어도 왕이 모든 걸 직접 통치하려 들지 않았죠. 대신 믿을 만한 혈족과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각자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로 봉건제였어요. 봉건제는 왕이 제후의 영토를 보장하는 대신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곡물과 군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왕조가 무려 790년이나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영토를 가진 제후들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반면 혈연적 유대는 점점 약해져 갔죠. 그리고 기원전 771년 피보다 물이 진해지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견영의 침공으로 주나라 왕실이 수도를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른바 동주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졌죠. 그러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제후들의 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름 왕실의 형식적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숙였던 고개가 점점 빳빳해지더니 종국에는 정기적 문화는커녕 곡물조차 바치지 않았죠. 그렇다고 이 시대가 완전 무질서로 일관됐던 건 아니에요. 제후들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패자가 회맹을 열어 국제 질서를 잡았거든요. 고대판 G7 정상회의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패자들은 다른 제후들을 이끌기 위해 두 가지 명분을 내걸었죠. 첫 번째가 존왕양이었어요. 회맹의 존재 이유가 주 왕실을 받들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왕실을 자신의 권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지만요. 두 번째는 계절 존망이었습니다. 패망할 위기에 처한 제후국들을 존속시켜 현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패자들이 이 두 명분을 내세운 건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층과 약소국들의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맹을 이끈 첫 번째 패자는 기원전 651년 제나라 황공이었습니다. 뛰어난 재산 관중을 등용해 초를 토벌하고 규구에서 주 양왕을 모시고 회맹을 주도했죠. 하지만 관중과 환공사 후 제나라는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그 틈을 타 북방의 진나라 문공이 두 번째 패자로 떠올랐어요. 진문공은 기원전 632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를 크게 꺾으며 자신의 위상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분은 별탈 없이 유지됐어요. 패자들은 여전히 왕실을 받들고 제후국 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을 표면적으로나마 지켰거든요. 그러나 기원전 597년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초나라 장왕이 필에서 진을 토벌하면서 패자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이 초나라는 춘추시대 내내 남방의 오랑캐 취급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중원의 제후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존왕양이의 핵심이 바로 이런 오랑캐를 막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오랑캐가 중원의 패자가 돼버린 거죠. 오랑캐가 패자가 되자 존왕양이 명분이 무색해졌습니다. 자연히 계절존망의 명분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의 멸망을 막아줄 필요가 없게 됐죠. 아니 오히려 강한 제후국이 약소국을 병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나라의 예약과 중원을 지배해온 봉건 질서가 서서히 종말을 고하기 시작해요. 혈연과 전통이 힘 하나로 대체되어 버리는 거죠. 이 극도의 혼란기에 슬슬 제자백가가 등장해 새 이념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1세대가 공자였어요. 그는 세상을 황금기였던 주나라 시기로 되돌리자는 적극적 복고주의를 펼쳤죠. 하지만 그의 복고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었어요. 교육을 통해 개인이 덕이라는 내적 힘을 갖추자는 거였습니다. 마음의 근본을 바로잡으면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고 믿은 건데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나라를 바꾸며 나라의 변화가 결국 천하를 바꾼다는 논리였죠. 야만의 시대를 막을 방법은 칼이 아니라 교육
지옥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손자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거대 담론이 아닌 그저 생존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명분도 인정도 없는 잔혹한 약육강식의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때문에 그는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병법서에 새겨넣은 거예요. 도덕적 감화나 예약질서 복원 같은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생존 기술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손자의 선택을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춘추시대 초기, 아직 주나라의 정치가 강하게 묻어있을 때의 전쟁은 전차 중심의 귀족 전쟁이었어요. 제국들 간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시기이니 매우 정제된 규칙이 있었죠.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선전포고를 해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은 비겁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전차전을 벌여야 하니 탁 트인 지형에서 약속된 시간에 마주했죠. 더 놀라운 건 전쟁 방식이었어요. 한쪽의 전차 대열이 무너지거나 지휘관이 잡혔을 때 전투를 끝냈습니다. 양쪽 대표 전사가 일기토를 벌여 승자를 결정하기도 했죠.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쫓지도 않았어요. 늙은 포로는 풀어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적국이 내부적으로 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는 선전포고조차 미뤘습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건 비겁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춘추시대 말기로 갈수록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전국시대에 이르면 전쟁하는 국가들의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칙 없는 싸움이 대세가 됩니다. 우선 산악지방 이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편제된 보병으로 각국은 더 이상 전차를 지닌 소수 귀족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보병이 될 수 있는 인구를 총동원했으니 전쟁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약 3만 명 정도가 겨루던 전차전에서 십수만 명이 부딪히는 대규모 보병 전차 혼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전차전에서 벗어나고 나니 지형 역시도 단순 평야가 아닌 산이나 강, 숲 등을 가리지 않았어요. 험한 지형이 오히려 유리했죠. 이 지형을 이용해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치고 빠지는 전술이 당연한 듯 수행되었습니다. 일단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적을 속여야 했어요. 정정당당함보다는 효율성이, 명예보다는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했죠. 살아남는 자가 곧 옳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격변의 시대에 손자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봤어요. 앞으로는 총력전, 소모전, 기만전이 대세가 될 터이니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선견지명 때문에 혹은 그가 쓴 용어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손자가 전국시대 인물이거나 적어도 손자병법의 핵심 부분이 전국시대에 다듬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전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죠. 오로지 이 대전제에 부합하는 전략과 전술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죠. 국익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전쟁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니까요. 손자병법이라는 불멸의 병법서를 남긴 손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마천의 사기 손자 오기열전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손무, 자는 장경입니다. 그는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만 그의 집안이 제나라 토박이는 아니었죠. 진나라 왕족이었던 공자완이 후계전쟁을 피해 기원전 627년 제나라로 망명한 것입니다. 공자완을 받아준 황공은 그에게 전시성을 하사해 제나라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렇게 망명자의 후예로 시작된 가문이 제나라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그 중간에 전설한 인물이 군사적 공을 세워 경공으로부터 손시성을 하사받게 되는데 그가 바로 손자의 조부인 것입니다. 손자가 자란 제나라라는 땅은 병법의 보고였어요. 이곳에는 유난히 뛰어난 병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제나라 시조 강태공의 것으로 전해지는 육도 삼약, 조조가 손자병법과 함께 귀하게 여겼던 삼화법, 그리고 손무의 후손이자 제나라 출신 손빈이 쓴 손빈병법까지 가히 병법서의 성지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나라였을까요? 아마도 이 나라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나라는 상업과 어업으로 크게 번성한 해안 국가였죠. 돈이 되는 곳엔 사람이 몰리는 법입니다. 각지에서 뛰어난 지식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이들이 각자의 전쟁 경험과 지혜를 공유했을 거예요. 또 상업이 번성한 곳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마련이니 전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병가적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때문에
손자는 성장 과정에서 병법의 정수를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나라는 워낙 정치 지형이 복잡해 분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손자는 결국 내란을 피해 제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일족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오나라에 안착해요. 장강 하류에 자리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곳은 당시 중원 문명인들 눈에 그저 남방의 오랑캐에 불과한 변방이었어요. 제나라 같은 중심지에서 자란 손자가 굳이 이런 오지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는 예리하게 간파했을 겁니다. 기성질서에 얽매이지 않은 이곳이야말로 자신의 병법을 펼칠 수 있는 진짜 무대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오나라 땅을 밟은 손자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오나라 장군 오자서와의 만남입니다. 이 오자서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한편의 복수극을 품은 사나이였어요. 원래는 초나라 출신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이 평왕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참극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오자서는 복수기가 되어 오나라로 망명한 겁니다. 그는 야심만만한 킹메이커였죠. 공자 광을 도와 정변을 일으키더니 결국 그를 오나라 왕 합녀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드디어 수건인 초나라 복수에 나설 때가 온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밀한 전략과 완벽한 작전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런 수준급 전략가를 어디서 구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하늘이 내린 듯 제나라에서 온 젊은 병법가 손자를 만난 거예요. 이때 손자는 이미 손자 병법을 어느 정도 써놨던 것 같습니다. 오자서는 그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봤죠. 때문에 오왕 합녀에게 거듭해서 손물을 천거했어요. 그런데 합녀라는 왕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병법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이론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아예 궁중여인 180명을 동원해 손자의 실전 지휘 능력을 직접 테스트해봤죠. 지금으로 치면 CEO가 컨설턴트의 이론을 듣고 좋은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자는 합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저 웃기만 하는 궁녀들을 엄중히 다스리기 위해 그가 가장 총애하던 2명의 궁녀를 처형했거든요. 대장에 해당하는 궁녀가 처형당하자 곧바로 군기가 잡혀버렸죠. 그 뒤 합녀는 손자를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런 냉철함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후 손자와 오자서, 이 두 망명자는 완벽한 콤비가 되어 오나라 개혁에 나섰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국력을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쏟았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오자서의 수건이자 손자가 그토록 준비해온 대업, 바로 남방의 거대한 용 초나라를 향해 칼을 뽑아든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손자의 치밀한 전략과 오자서의 복수혼이 합쳐져 초나라의 수도 영까지 함락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합녀는 오나라 최고 전성기를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그 여세는 아들 부차 때까지 이어져 마침내 오나라가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남방의 작은 오랑캐 나라로 무시받던 곳이 중원을 호령하는 패자국이 된 거죠. 이 극적인 반전 뒤에는 분명 손자의 탁월한 전략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등장해요. 오나라를 패자국으로 올려놓은 이후 손자가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끊겨버린 거죠. 마치 임무를 완수한 닌자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보면 더 이상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병법을 다듬고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추측에 불과하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그 자체가 정말 손자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전략가답게 적절한 타이밍에 무대에서 퇴장한 걸 테니까요. 실제로 이 시대엔 토사구팽 당하거나 다른 신하들의 시기 때문에 살해당한 영웅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 손자의 은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손자는 그 어떤 이론가보다도 치열한 현실을 몸으로 겪어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조국에서의 권력 투쟁, 망명길의 서러움, 이국 땅에서의 정치적 동란까지 변화무쌍한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온갖 탐욕과 배신, 야망과 절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을 거예요. 그 모든 생생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손자병법이라는 불멸의 걸작이 탄생한 거죠. 단순한 책상물림 이론가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뛰어다닌 실천가의 피와 땀이 스며든 작품인 겁니다. 그렇게 그가 남긴 손자병법이 긴 역사의 터널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특히 앞서 말했듯 조조가 직접 간결하게 정리하고 주석을 단 위무주 손자의 형태로 전해졌죠. 이후에도 수많은 주석본들이 출간되었는데 특히 송나라식이 조조를 비롯한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을 한데 모아 집대성한 11가주 손자가 오늘날 가장 널리 읽히는 정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바로 산동
김종선, 임기현, 은작산에서 전환시대 무덤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주간으로 기록된 손자병법 13편이 나온 거죠. 이른바 한간본이라고 불리는 이 발견은 그야말로 고고학적 대사건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을 찾아낸 거니까요. 이 출토본은 후대에 전해진 판본들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곳곳이 훼손되어 있어 다른 판본들과 꼼꼼히 대조해가며 마치 퍼즐 맞추듯 복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손자병법을 읽을 때는 어떤 판본을 기준으로 번역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판본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손자병법 텍스트는 이번에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소준섭 박사의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소준섭 박사는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중국학 전문가예요. 논어, 도덕경, 사기 등 중국 고전의 대표작들을 번역해온 베테랑 번역가이기도 하죠. 특히 이번 손자병법 번역에서는 11가주 손자를 주 텍스트로 삼으면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해석을 위해 여러 판본들을 꼼꼼히 대조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완성도 높은 손자병법을 만나볼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현대 지성판의 가장 큰 매력은 편집이 독자 친화적이라는 점이에요. 중국어 원문과 한자 도금, 특별한 뜻을 가진 한자풀이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충실한 해석과 상세한 각주는 물론 각 텍스트에 대응하는 97개의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까지 담겨 있죠. 나아가 치열했던 전투 기록화, 고서 속 사파, 시대의 숨결이 담긴 풍경화까지 47점의 희귀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으니 손자병법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번역으로 손자병법 13편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손자병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편 개. 이 편은 그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전체 13편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자 손자병법 이론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이죠. 개라는 한 글자 안에 손자의 모든 지혜가 압축되어 있어요. 단순히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헤아리고 분석하고 예측한다는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나라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전장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다 꺼내놔야 합니다. 적과 나의 모든 역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고 승부의 향방을 냉철하게 예측한 다음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승리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하죠. 한마디로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도박이 아니라 과학으로서의 전쟁. 그것이 바로 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예요. 손자병법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손자는 말한다.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이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묵직한 선언인가요? 손자는 본격적인 병법 이론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못 박아둡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번 칼을 뽑는 순간 수많은 생명이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더해 나라 전체의 운명까지 함께 걸리게 되고요. 이겨도 피해가 막심하고 지면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력이 소진되어 패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가 얼마나 많던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에 승리한 스파르타가 국력을 소진해 곧바로 테베에게 패권을 내준 일이 그랬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유럽 국가들이 막대한 전쟁 피해와 경제적 소모로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손자는 병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엄중함부터 일깨우는 겁니다. 전쟁은 함부로 시작할 일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들을 냉철하게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오사와 7개라는 분석 도구를 만든 거죠. 먼저 오사부터 살펴볼까요?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 요소를 기준 삼아 적과 아군 양측의 상황을 비교해 승패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도부터 보죠. 도라고 하면 보통 노자의 도가사상이나 공자의 윤리관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실전 전략과 손자의 도는 좀 다른 의미예요. 손자의 도는 철학이 아닌 전략입니다. 전쟁의 정당성, 더 정확히는 민심의 지지를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확신하는 상태를 뜻해요. 손자가 천시나 지리, 심지어 장수의 능력보다도 도를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뛰어난 장수가 있다고 해도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 이길 수 없거든요. 반대로 민심을 얻은 약한 군대가 강적을 물리치는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결국 손자가 말하는 도는 좋은 정치로부터 출발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이 지도자를 믿고 싸울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정치 말이에요.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준섭 박사는 초원지의 유방과 항우의 결정적 차이에 예를 듭니다.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했지만 보물이나 궁녀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진시황의 악법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약법 3장을 선포했죠. 복잡한 법을 모두 폐지하고 살인, 폭력, 절도 3가지만 처벌하겠다는 거였어요. 반면 항우는 진나라 보물과 미녀를 약탈하고 궁궐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3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불길, 끝없이 이어지는 약탈품 행렬. 더 끔찍한 건 이미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생매장하고 유방이 살려둔 진나라 황제까지 죽여버린 거였죠. 천하 사람들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민심은 자연스럽게 유방에게 기울었습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계속 이겼지만 민심을 잃었고 유방은 싸움에서는 종종 밀렸지만 백성의 지지를 놓치지 않았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아요. 항우는 5강에서 자결했고 유방은 천하를 통일해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손자가 말한 도의 힘이었던 거죠. 민심이 곧 승리라는 원칙 말이에요. 이제 오사의 두 번째 요소인 천을 살펴볼까요? 천은 천시, 즉 기후 조건으로 밤과 낮, 맑고 흐린 날, 사계절의 변화 등을 말합니다. 손자는 천을 객관적으로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연 조건으로 봤어요. 과거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하늘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만약 전쟁에서 천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무릎 꿇었던 걸 보면 답이 나와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자연을 적으로 돌리면 이길 수 없거든요. 손자는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는 천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라는 거죠.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입니다. 지리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의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준함과 평탄함, 지역의 넓고 좁음, 그리고 사지와 생지 등을 말하는 거죠. 지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수만 명의 페르시아군의 발목을 잡아둔 것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이 복잡한 정글 지형을 이용해 미군의 압도적 화력과 기술력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두 지형을 활용한 전략이었거든요. 이렇듯 전쟁에서는 누가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해 신속하게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지가 아닌 수비와 방어에 유리한 생지를 택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장은 바로 장수의 자질입니다. 아무리 도, 천, 지, 즉 정치적 기반, 자연 조건, 지리적 여건을 모두 갖췄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고로 손자는 뛰어난 장수의 조건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지, 신, 인, 용, 엄이에요. 이 덕목을 갖춘 지휘관에게 승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먼저 지는 상황을 냉철히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전황을 꿰뚫어보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워도 부하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장수가 갖춰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하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약속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 순간 리더십은 무너져 버리죠. 부하들은 지휘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인이 필요해요. 지휘관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더 큰 위험도 감수하려 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따라주겠죠. 단순 명령 복종을 넘어선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하들이 헌신적으로 따라와도 지휘관이 우유부단하면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용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용기만 있고 절제가 없다면 그건 만용이죠. 그래서 필요한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절제력과 엄격한 규율이에요. 특히 지휘관이 군령을 엄격히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규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이렇게 지, 신, 인, 용, 5 덕목을 모두 갖춘 장수가 있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게 손자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사의 마지막 5번째가 바로 법인 겁니다. 법은 시스템을 말해요. 쉽게 말해 어느 나라 군대가 시스템을 더 잘 갖추었는지 보라는 건데요. 부대 편성과 지휘체계, 보급망,
자금 관리, 물류, 의무 지원, 운영 관리까지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하죠. 이렇게 해서 손자의 오사가 완성됩니다. 도는 민심, 천은 타이밍, 지는 지형, 장은 리더십, 법은 시스템으로 정치부터 조직 운영까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체계화한 거예요. 손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개라는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도 제시했죠. 7개는 오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충 및 부연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오사와 7개를 통해 손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해서 반드시 이겨놓고 싸우라는 것. 도박이 아닌 과학으로서의 전쟁을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오사와 7개를 검토한 뒤 손자는 개편 후반부에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둑에서 좋은 형세를 만들어 놓고 승부수를 두는 것처럼 전쟁에서도 유리한 새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적이 어떤 수를 써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대적 우위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손자는 여기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속임수예요. 손자는 이 속임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12가지 계략으로 제시했죠. 한번 볼까요? 전쟁에 능한 자는 무능한 것처럼 꾸민다. 용병할 준비를 갖추고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속인다. 가까운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먼 곳을 공격한다고 믿게 만들고 먼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가까운 곳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위장한다. 적이 이익을 탐할 때는 이익으로서 유인하여 속인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그 기회에 제압한다. 적의 실력이 상당할 때는 신중하게 방비한다. 적이 강력할 때는 잠시 예봉을 피한다. 적이 쉽게 분노하면 화를 돋워 이성을 잃게 만든다. 스스로 비천하게 보임으로써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 경계심을 잃게 한다. 적이 충분히 휴식하여 정돈되어 있으면 술을 내어 피로하게 만든다. 적이 단결해 있다면 이간책으로서 분열시킨다.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출격한다. 결국 이 12가지는 모두 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전이에요. 상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라 정확하고 예리한 지혜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략적 장치거든요. 특히 이 계략들은 타이밍이 생명인데요. 손자는 이를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운용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해 전할 수는 없다고 했죠. 결국 전쟁 전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 그저 철저한 계산을 해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자는 이를 묘선이라고 불렀어요. 묘선은 전쟁을 앞두고 묘당에서 진행하는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회의를 말하죠. 전통적으로 묘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며 신의 뜻을 묻는 방식과 현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 손자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던 거고요. 바로 여기서 손자의 현실주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신에게 승리를 빌기보다는 승산을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계산의 우위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게 손자의 핵심 철학인 것입니다. 묘책이 많으면 승리하고 적으면 지는 것이 바로 전략의 기본 틀이라는 거죠. 진짜 승부는 묘당에서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묘산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제1편 개의 핵심이 완성돼요. 철저한 분석과 계산을 통해 반드시 이겨놓고 싸우라는 손자의 지혜 말이죠. 묘산이 끝났습니다. 승산을 계산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섰어요. 그럼 이제 출격해야 할까요? 손자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실행에 앞서 먼저 실전 준비 로드맵부터 짜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2편 작전입니다.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그 냉혹한 현실을 다루는 장이죠. 손자가 말하는 작전은 전쟁을 시작하고 야전에 나서기 위한 실질적 준비 과정을 의미해요.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바로 그 단계인 거죠. 그렇다면 손자가 이 실전 준비 로드맵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뭘까요? 놀랍게도 돈입니다. 손자는 작전편의 시작부터 전쟁 비용을 낱낱이 따지죠. 전투용 전차 1000대, 수송용 전차 1000대, 책사와 사절 접대비, 군용장비 수리비, 전차와 갑옷 유지비 등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만 비로소 10만 대군이 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비용이 날마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는 지치고 기세는 꺾이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진 틈을 타 주변 국가들의 기회를 노려 군사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죠. 따라서 손자는 이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한 처방을 내립니다. 신속한 승리. 계책이 좀 졸렬해 보이든 수단이 좀 교묘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빨리 이기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덤비라는 게 아니에요. 개편에서처럼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한 자만이 속전속결을 할 수 있죠. 준비된 자의 신속함.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속전속결의 구체적 방법은 뭘까요? 손자는 전쟁의 경제학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국가가 군사를 일으켜 빈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장거리 운송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리 먼 길을 달구지로 양식을 실어 나른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부역군과 우마, 그들을 먹일 식량, 그리고 이 모든 걸 보호할 호위 군사까지 필요하죠. 장거리 운송의 피해는 전선뿐 아니라 후방까지 번져나갑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물가가 치솟고, 치솟은 물가는 백성들의 재물을 고갈시켜요. 그러면 국가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려 세금과 노역이 더욱 가중되죠. 이 악순환 속에서 손자는 백성이 재산의 70%를, 국가는 60%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현대지성판에서 소준섭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어요. 바로 고구려를 공격한 수양제의 이야기죠. 고구려가 수나라의 신하의 예를 거부하고 사신 파견마저 하지 않자 수양제는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준비는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병거 5만 대 제작, 무차별 징발, 강남 곡식의 북상. 결과는 어땠을까요? 천하가 크게 소란해지고 백성들은 도적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모인 군사가 113만 명, 군량을 나르는 사람은 그 갑절인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행렬은 천리를 넘었어요. 손자가 경고한 그 장거리 운송의 악몽이 현실이 된 거죠. 원정의 결말은 참담했습니다.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했고 평양성에서 복병을 당했으며 살수대첩에서 30만 명 중 겨우 2,700명만 살아 돌아왔어요. 참패였죠. 참패의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폭발했고 왕조의 기반이 흔들렸으며 그 끝에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장거리 운송과 무리한 원정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거죠. 이 사례를 접하게 되면 손자의 해법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후방에서는 보급을 받되 전방에서는 적의 양식을 끌어다 현지 조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치르면서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말이죠. 현지 조달은 비용 절감을 넘어 전략적 우위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적의 물자와 병력을 역이용하면 아군의 전력은 극대화되죠. 손자는 이를 승적 이익강이라 불렀어요. 적을 이길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물자를 빼앗게 하려면 명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죠. 손자는 전차를 가장 먼저 빼앗으려 시도한 병사를 포상하고 노획한 전차는 깃발을 달아 전력으로 편입시키며 포로는 후하게 대우해 우리 편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탈취한 적의 물자와 병력을 역이용하면 아군의 전력은 배가 된다면서요.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실제로 구사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손자는 작전편의 끝에서 모든 논의를 한 사람에게 귀결시킵니다. 바로 슬기롭고 유능한 장수죠. 무능한 장수는 지지부진한 지구전을 즐기지만 진정으로 용병의 도를 터득한 장수는 백성의 생사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 안위를 주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2편 작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며 준비 없는 출격은 재앙이고 그 모든 것의 성패는 결국 한 사람의 장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거죠. 제1편에서 이겨놓고 싸우라 했고 제2편에서 빨리 끝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3편에서 손자가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놀랍게도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조차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손자는 전쟁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전쟁의 궁극적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였어요. 전쟁의 목표가 뭘까요? 적을 무찌르는 것? 영토를 얻는 것? 손자가 제시한 진짜 목표는 전승, 즉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소준섭 박사는 손자병법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전 한 글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공자에게 인이 중심 개념이듯 손자에게는 전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전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아군의 병력도 온전하고 심지어 적의 병력까지도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 온전한 승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힘이 아닌 지혜로, 파괴가 아닌 계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공입니다. 그러니까 지략과 계책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손자는 이 모공의
이동의 방법을 최상책부터 최악의 수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얼마나 온전함에 가까운가였죠.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온전한 방법이 벌모입니다. 전투 없이 모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적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탐내는 땅을 미리 황폐화시켜 가치를 없애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전쟁 명분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혹은 적국 내부의 권력 투쟁을 부채질해 전쟁을 준비할 여력조차 없게 만들고요. 적의 식량 창고를 밀정을 통해 태워버리거나 그들의 전쟁 계획을 미리 입수해 무력화시키기도 하죠. 물론 이 모든 건 압도적인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와 싸우면 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계략도 먹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적국의 조정에서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싸울 명분도 희미하고 준비도 엉망인데 굴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칼 한 번 안 빼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승입니다. 하지만 최상책이니만큼 현실에서 벌모가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선책은 뭘까요? 바로 벌교입니다. 적의 외교 동맹을 와해시키는 한편 우리의 동맹은 확대하는 거죠. 적을 고립무원에 빠뜨려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적국에 사신을 보내 협박도 하고 그들의 동맹국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죠. 때로는 이간질로 그들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적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적의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여전히 온전한 승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파의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계략이 아닌 칼날이 필요한 단계죠. 세 번째는 바로 벌병, 즉 야전에서 적군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벌병으로 설령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전투에 후유증이 있을 테니 전승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나마 벌병은 낫습니다. 최악은 따로 있으니까요. 손자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구사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공성 말입니다. 야전을 거쳐 수많은 시차를 넘고 마침내 적의 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병사들은 초조해하고 장수들은 우라가 치밀죠.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성을 열게 만들 계책이죠. 그런데 조급한 장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개미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손자는 이것을 공성의 위험성이라고 봤어요. 병사 가운데 3분의 1을 잃고도 적의 성을 함락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뿐인가요? 공성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죠. 공성 무기 제작에 3개월, 흑산 쌓는데 또 3개월이에요. 손자는 말합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심각하다고요. 설령 승리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뿐이라고요.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을 하지 않고 성을 빼앗되 강공에 의존하지 않으며 적국을 멸망시키더라도 장기간 지구전을 벌이지 않는다. 즉 온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실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주의 간섭이에요. 손자는 군주가 공격, 퇴각 명령을 함부로 내리거나 군정과 전술을 모르면서 지휘에 개입하면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고 적국이 그 틈을 노린다고 봤죠. 손자는 이를 난군인승, 즉 군대를 어지럽혀 적에게 승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유능한 장수를 선발한 다음에는 권한을 일임하고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해요. 군주의 간섭을 피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조건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기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과 나를 아는 거예요. 손자는 이를 또 3단계로 나눴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적도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패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는 점이에요. 100번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승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단순히 지피지기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는 불태, 즉 위태롭지 않음을 강조한 겁니다. 지피지기는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던 거죠. 정리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온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법, 그리고 최소한 위태롭지 않게 싸우는 법, 이것이 모공편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제1편에서 이겨놓고 싸우라 했고
했고 제2편에서 빨리 끝내라 했으며 제3편에서는 온전한 승리를 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4편에서 손자가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어떻게 절대 지지 않는 군대를 만들 것인가 입니다. 대체 절대 지지 않는 군대란 뭘까요? 손자는 이를 형이 잘 구축된 군대라고 했습니다. 형, 한자 그대로 풀면 형상 형체죠.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형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군대의 실질적인 힘, 즉 물질적 역량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땅의 크기, 병력의 숫자, 무기의 질과 양, 식량 보급 등이에요. 이 모든 객관적 조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군사력이죠. 또 형은 전장에서의 배치 형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적군과 아군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공격 태세인지 수비 태세인지 말이에요. 결국 형이란 전쟁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장기를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형은 바로 장기판 위에 놓인 말들의 개수와 위치예요. 상대는 차가 2개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형의 차이입니다. 상대는 공격 진영을 갖췄는데 내 진영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면 그것도 형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병사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형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새예요. 형의 물질적 힘이라면 새는 무형의 정신적 힘입니다. 둘은 서로를 완성하는 개념이죠. 비유하자면 형은 단련된 근육이고 새는 그 근육이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힘입니다. 무형의 정신적 역량인 새가 유형의 물질적 역량인 형에 담겨 있다가 전투가 발발하면 비로소 그 형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4편 형과 다음 제5편 새는 사실상 한 묶음으로 봐야 해요. 형은 축적이고 새는 폭발이죠. 손자는 이 둘을 모두 장악할 때 비로소 승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형, 즉 물질적 조건부터 제대로 갖춰야겠죠. 손자가 형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놀랍게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를 상상해보세요.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한쪽은 승리를 노리고 있고 한쪽은 패배하지 않을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손자는 후자가 결국 이긴다고 봤습니다. 패배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문제거든요. 반면 승리는 적이 실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형의 핵심입니다. 형은 나를 지키는 방패예요.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벽 같은 거죠. 손자는 말합니다. 작전에 능한 자는 먼저 패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두고 적이 허점을 드러내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렇다면 이 불패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손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방비와 공격,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건 철저한 방비에 달려있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건 적절한 공격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방비하고 언제 공격해야 할까요? 방비하는 까닭은 아직 힘이 부족해 승리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까닭은 힘의 여유가 있어 승리할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력의 강약에 따라 공세와 수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비와 공격. 이 둘을 합쳐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방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격만 잘한다고 지지 않을 수도 없고요. 손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방비와 공격에 모두 능한 군대는 능히 스스로를 보전하며 적에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손자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장수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용맹의 명성도 없고 지략의 공훈도 없다는 거죠. 손자는 이를 절묘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가을에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을 집어들었다 하여 힘이 세다 할 수 없고 태양과 달을 볼 수 있다 하여 눈이 밝다 할 수 없으며 천둥 소리를 들었다 하여 귀가 밝다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당연한 것을 해냈다고 대단하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고수는 뭐가 다를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예로부터 말하는 용병에 능한 자란 결국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적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적을 상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는 결코 놀랄만한 것이 아니며 지혜롭다는 명성이나 용맹무쌍하다는 공적도 따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취한 모든 조치가 필승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패배한 상황에 놓인 적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익히 하는 전쟁 영웅들, 즉 격렬한 전투 끝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장수
고수들은 어쩌면 손자가 말하는 진짜 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자가 말하는 진정한 영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미연에 방지했으니 누가 그 지혜를 알아주겠으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켰으니 누가 그 용기를 지켜 세우겠어요. 그러니 사실 최고의 리더가 알아보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야 하는 인재는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일 겁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내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인재를 알아보고 중용할 수 있어야 진짜 눈 밝은 리더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손자는 승패의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제시해요. 바로 5가지 요소를 통해 전력을 수치화하는 방법이죠. 도, 양, 수, 칭, 승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다음을 낳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땅은 토지의 면적을 결정하고, 토지의 면적은 물자의 양을 결정하며, 물자의 양은 병력의 수를 결정하고, 병력의 수는 군사력의 강약을 결정하며, 군사력의 강약은 승부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계산이 끝나면 승부는 결정되죠. 손자는 말해요. 승리하는 군대는 일의 무게로 수의 무게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고요. 고대 중국의 무게 단위인 일과 수,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운데 이게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죠. 손자가 원한 건 바로 이런 압도적 우위였어요. 손자는 이 압도적 우위를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지휘하는 군대의 작전은 마치 1000길 높이의 골짜기에 괴인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다고요. 이것이 바로 형입니다. 형은 모아둔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아둔 힘을 어떻게 폭발시킬까요? 계곡의 물을 어떻게 터뜨려 천하를 휩쓸 기세로 만들까요? 바로 그것이 다음 제5편 새의 주제입니다. 계곡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4편 형에서 우리는 이 물을 차곡차곡 모았죠. 그런데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냥 고여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제 둑을 터뜨려야 합니다. 고요히 담긴 힘을 순식간에 폭발시켜 적을 휩쓸어 버려야 하죠. 바로 이것이 제5편 새입니다. 그런데 새라는 개념 쉽지 않습니다. 형은 눈에 보여요. 병력 숫자, 무기 종류, 식량 창고, 배치 형태, 다 셀 수 있고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하지만 새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 수치로 잴 수도 없죠. 그럼에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는 게 손자의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그저 추상적 관념을 논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라는 개념이 아무리 무형이라 해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제시한 게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분수, 혁명, 기정, 허실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권투 경기를 생각해보세요. 링에 오르기 전에 선수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체력 훈련, 전략회의, 코치와의 신호 약속 등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가 시작되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즉각 반응해야 해요. 훅을 날릴지 잽으로 견제할지, 전진할지 후퇴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죠. 이게 실전 대응입니다. 손자의 4가지 요소도 똑같아요. 앞의 2개, 분수와 혁명은 링에 오르기 전 준비예요. 조직을 편성하고 신호 체계를 갖추는 거죠. 뒤의 2개, 기정과 허실은 링 위에서 펼치는 실전 기술입니다. 전공법과 기습을 조합하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거죠. 중국의 저명한 손자병법 연구자 리링은 앞의 2개가 형에 해당하고 뒤의 2개가 새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손자는 새를 설명하는 편에서 먼저 형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실전 기술이 있어도 기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10만 대군을 1000명 부대처럼 지휘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명쾌했어요. 바로 분수, 즉 조직 편제를 제대로 갖추면 된다는 거였죠. 분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군이 공격하라고 외쳐도 그 명령이 10만 명 전체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겠죠.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면요. 장군이 몇몇 지휘관에게만 명령하면 그 지휘관들이 각자 맡은 부대의 명령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하지만 조직 편제가 완벽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있죠. 바로 전쟁터예요. 수만 명이 뒤엉켜 싸우는 전장에서 장수가 아무리 목청껏 소리쳐봤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2번째 요소, 즉 혁명이죠. 고대 전장을 상상해보세요. 사방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 말울음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장수가 깃발을 들어 올려요. 붉은 깃발이 보이면 병사들은 알죠. 전진하라는 신호구나. 북이 울리면 진격, 징이 울리면
정지.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분수와 혁명,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의 군대가 마치 한 사람의 몸처럼 움직입니다. 장수의 의도가 말단 병사에게까지 왜곡 없이 전달되고 전군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형입니다. 이렇게 분수와 혁명으로 형을 완성했다면 이제 다음이 세예요. 기정과 허실이죠. 먼저 기정부터 볼까요? 한자 의미부터 짚어보죠. 정, 발을 정자예요. 정도를 걷는다, 원칙대로 간다는 뜻이죠. 기이할 기자입니다. 평범하지 않다, 예상을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전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준섭 박사는 이를 정규작전과 특수작전, 정면 공격과 기습공격, 정규부대와 예비부대, 공개작전과 기습작전 등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 정은 정면승부, 기는 기습전술이에요. 다만 여기서 손자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과 기는 부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전술적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부대가 어떤 전투에서는 정면을 담당하고 다른 전투에서는 기습을 담당할 수 있죠. 적이 예상하는 곳에서 싸우면 정이고 예상 못한 곳에서 치면 기입니다. 손자는 기정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무릇 작전이란 정병으로 적과 맞서고 기병으로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과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 둘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병은 적을 붙잡아두고 기병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정병만 쓰면 소모전이 되고 기병만 쓰면 힘이 약해지죠.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조합의 변화입니다. 손자는 말했어요. 작전의 전술은 기와 정 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기정의 변화와 운용은 무궁무진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겨우 두 가지인데 무궁무진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면 공격으로 보이던 게 알고 보니 기습을 위한 미끼였고 측면 공격인 줄 알았는데 실은 본 공격이었던 시기죠. 마치 둥근 고리처럼 끝없이 이어지며 변화하니 적은 우리의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실입니다. 허는 비었다, 실은 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적의 강한 곳과 약한 곳이죠. 어디가 철벽 수비인지 어디가 허술한지를 파악해서 약한 곳만 치라는 겁니다. 손자는 이걸 돌로 계란을 치듯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정과 허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를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전공법과 기습을 조합하고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기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실제 전장에서 이 기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거센 물살이 사납고 빠르게 흘러 커다란 바위조차 구르게 하니 이것이 바로 새, 즉 형세이다. 맹금이 맹렬하고 민첩하게 날아들어 다른 새를 일거에 낚아채 죽이니 이것이 바로 절, 즉 절주이다. 손자는 이 두 이미지로 새의 두 가지 속성을 설명한 겁니다. 새는 험하고 거세야 하고 절은 짧고 신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새와 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없이 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을 잘 잡아도 힘이 없으니 타격이 약해요. 반대로 절 없이 새만 있으면요, 아무리 힘을 모아도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죠. 둘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적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조직을 탄탄히 짜고 신호체계를 갖추고 전공법과 기습을 조합하고 약한 곳을 노린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한순간에 정확히 꽂아 넣는다. 완벽한 계획이죠. 그런데 손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해내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또다시 유능한 장수예요. 손자는 말합니다. 작전에 능한 자는 유리한 새의 형성을 추구하며 병사들에게 가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명장은 병사를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길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어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범한 장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용감하게 싸워, 더 빨리 움직여 라고요. 하지만 명장은 다릅니다.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세를 조성하죠. 손자는 이 원칙을 돌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목재나 석재는 지형이 평탄하면 멈추어 움직이지 않지만 비탈지면 굴러 움직인다. 모난 것은 쉽게 정지하지만 둥근 것은 쉽게 굴러간다. 명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평지를 경사면으로 바꾸고 모난돌을 둥근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병사도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굴러가듯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자는 이를 극단의 이미지로 완성합니다. 작전 지휘에 능한 자가 만들어낸 새는 마치 1000길 높이의 산에서 둥근 돌을 굴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으니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새이다. 1000길 높이에서 굴러 내려오는 돌, 누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이자 명장 당태종 이세민. 그는 손자병법이 여러 병법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는데 그 중에서도 허실편을 정수로 꼽았습니다. 소준섭 박사는 당태종이 이정 장군과 군사 문제를 주제로 나눈 문답이 담긴 2위 공문대의 내용을 소개하며 허실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당태종이 말해요. 용병에서 허실의 새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디서든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어. 제장들 모두가 적의 실을 피하여 그 허를 찌르는 피실격허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적의 허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적을 움직여야 하는데 도리어 적에게 휘둘리는 것이요. 이정 장군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의 수많은 글은 모두 치인이 불치어인 이 한마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 또한 장수들에게 늘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 말인즉 허실을 안다는 건 단순히 적의 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주도권 그 자체를 장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지 내가 적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도권.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손자는 전쟁터의 생생한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두 군대가 있어요. 한쪽은 여유롭게 진을 친 채 적을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숨을 헐떡이며 막 도착했죠. 이로써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승부는 이미 기울게 됩니다. 선과 후. 이 한 글자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적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더 빨리 달리면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손자의 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적이 주력 부대로 A 지역을 철통 방어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지역에서 정면 승부를 보면 피해가 크겠죠. 승리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B 요충지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B를 구하러 달려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 길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실격허예요. 적의 실한 곳, 즉 A 지역은 피하고 적의 허한 곳, 즉 방비가 약한 B 요충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은 급하게 달려옵니다. 대열도 흐트러지고 병사들은 숨이 차죠. 반면 아군은 여유롭게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지친 적을 칩니다. 앞서 말한 선과 후의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아가 손자는 주도권을 지는 방법을 더 제시하죠. 적이 편안하면 피곤하게 만들고 적의 양식이 풍부하면 고갈되게 만들며 적이 평온하게 주둔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을 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적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적이 지금 편안한지 양식이 풍부한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깨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숨기려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의 상태를 파악할까요? 손자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책지. 적의 계획을 분석하는 거예요. 적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장단점을 미리 헤아려 보는 겁니다. 둘째, 작지. 적을 자극해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일부러 정보를 흘리거나 작은 공격을 가해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겁니다. 셋째, 형지. 거짓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척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적의 허실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넷째, 각지. 시험 공격으로 병력 배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작은 부대를 보내 국지전을 벌여 적의 전력을 재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찔러보는 겁니다. 여러 각도로 테스트하면서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방법을 쓸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형이니 아무형. 적은 드러나게 하되 나는 철저히 감춘다는 뜻이죠. 적의 허실을 파악하는 동시에 적은 나의 허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정보전의 본질이죠. 이렇게 적을 드러나게 하고 나를 감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나의 병력은 집중되지만 적의 병력은 분산된다 라고요. 적은 우리가 어디를 칠지 몰라 여러 곳을 방비해야 하지만 우리는 적의 약점을 알기에 한 곳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적이 5만 병력을 5곳에 1만씩 분산시켰습니다. 나는 3만 병력을 가졌어요. 총 병력은 열세죠. 하지만 내가 한 곳에 3만을 모두 쏟으면요. 그 지점에서는 3만 대 1만, 압도적 우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격과예요. 손자는 이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란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니 적의 병력이 많다 해도 그들을 분산시켜 모든 역량으로 나와 교전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즉, 승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처음 말한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치인이 불치어인. 적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되 나는 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주도권을 쥔 자가 적을 분산시키고 자신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허실의 본질이에요. 손자는 이 모든 원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로 승화시킵니다. 용병의 규율은 물의 흐름과도 같다. 물이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용병의 규율은 적의 견실한 실을 피해 취약한 허를 공략하는 데 있다. 물은 단단한 바위를 피하고 빈틈으로 스며들죠. 전쟁도 똑같다는 겁니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죠. 손자는 말해요. 용병은 변하지 않는 상세가 없고 물은 변하지 않는 상형이 없다. 고정된 전술은 없다는 겁니다. 적의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져야 하죠. 매번 다른 적, 매번 다른 상황에서도 물처럼 유연하게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허실을 완전히 터득한 자의 모습입니다. 전쟁터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탄하고 짧은 지름길, 다른 하나는 험하고 먼 우회로.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지름길을 택할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빨리 가야 이기니까요. 그런데 만약 적도 똑같이 생각했다면요? 그 지름길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바로 이것이 군쟁입니다. 적과 내가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죠. 손자는 용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없다고 단언했어요. 지금까지 손자는 대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라. 빨리 끝내라. 싸우지 않고 이겨라. 주도권을 잡아라. 모두 옳은 말이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머릿속 계획과 전장의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군쟁입니다. 명장은 평범한 장수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요. 가령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하고도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적이 보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적에게는 우회로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지름길인 것인데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승리까지의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직지계입니다. 우회로를 지름길로 만들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계책이에요. 손자는 말합니다. 우회하여 전진하고 이익으로 유혹하여 적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도리어 목적지에 먼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먹힐까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니발은 코끼리가 넘을 수 없다는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공격했고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은 전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아르덴 숲을 돌파해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회로가 전술적으로는 완벽한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모두 우직지계를 실행한 결과였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직지계의 원리를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군하고 어떻게 병력을 배치하며 어떻게 적을 속일 것인가? 손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단 경고부터 해요. 군쟁에는 유리함이 있지만 동시에 불리함도 따른다. 우직지계는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당연히 거리가 멀죠. 이제 선택해야 해요. 전군이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가면 무거워서 느려집니다. 적보다 먼저 도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장비를 버리고 가볍게 달려가면 빠르긴 한데 막상 전장에 도착해 무기도 식량도 없다면 도무지 싸울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속도에 집착하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빨리 가면 병사들이 지쳐 흩어져요. 건강한 병사는 앞서 도착하지만 그렇지 못한 병사는 뒤처지죠. 대열이 분산되고 장수와 병사가 떨어지며 보급품은 더욱 늦게 도착합니다. 심하면 적에게 기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손자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후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알아야 하고 지형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현지 사정에 밝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회로는 대부분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나갑니다. 그 나라가 적과 동맹이라면 등 뒤에서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보급로도 끊기고요. 반대로 우리 편이라면 그곳에서 식량도 구하고 군대도 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교가 먼저입니다. 지형은 더 직접적이에요. 험한 산길이 어디서 끝나는지, 강은 어디서 건널 수 있는지 모르면 우회로는 그 자체로 함정이 되죠. 병력이 산속에 갇히거나 강가에 발이 묶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현지 안내자, 즉 향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서 식량을 구할 수 있으며 어느 길이 안전한지까지 알고 있죠. 우직지계의 성공은 결국 이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속임수죠. 손자는 말합니다. 무릇 용병이란 계략으로서 운용된다. 정보를 아는 것과 적을 속이는 것, 이 둘이 합쳐져야 우직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속임수의 첫 번째 원칙은 속도 조절입니다. 손자는 또다시
또다시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요. 질풍처럼 신속하고 숲처럼 조용하며 열화처럼 맹렬하고 산처럼 부동하라. 빠름과 느림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자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은폐할 때에는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며 출격할 때에는 뇌성병력처럼 강력한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수만 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질풍에서 산으로, 구름에서 뇌성병력으로 바뀐다고요? 가능합니다. 단 완벽한 지휘체계가 있다면요. 손자가 강조한 건 통일된 지휘체계예요. 장수 한 명이 징을 치면 그 신호가 전군에 동시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감한 병사도 제멋대로 돌진하지 않고 겁 많은 병사도 혼자 도망가지 않죠. 또 이 신호는 아군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적을 속이는 데도 쓰죠.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북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면 적은 아군의 규모를 착각하고 깃발이 곳곳에 보이면 병력 배치를 오판하게 되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외교로 안전을 확보했고 지형을 파악했으며 안내자를 구했고 지휘체계도 갖췄죠. 그렇다면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적의 사기를 꺾고 적장의 마음을 흔들라고요. 손자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기를 운용하는 법, 마음을 운용하는 법, 병력의 힘을 운용하는 법,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용병하는 법이죠. 첫째, 사기. 전투 초반에 적이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를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기가 충만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치는 거예요. 둘째, 마음. 적진이 아수라장입니다. 장수가 소리치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죠. 이때 우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고 명령은 침착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적은 무너질 테니까요. 셋째, 힘입니다. 우리는 편안히 쉬었고 적은 먼 길을 달려왔어요. 우리는 배불리 먹었고 적은 굶주려 있죠. 누가 이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넷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의 셋과 뉘앙스가 달라요.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공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깃발이 질서정연하고 대우가 잘 갖춰진 적, 사기충만한 부대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손자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아는 것. 앞의 셋은 언제 공격할까였다면 넷째는 언제 피할까를 말하는 거죠. 공격도 용기지만 물러서는 것도 용기라는 겁니다. 이상이 바로 제7편 군쟁입니다. 우회로를 지름길 로 만들고 정보를 확보하며 적을 속이고 사기, 마음, 힘, 변화를 다스리며 금기를 지키는 것,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든 기술이 여기 담겨 있어요. 손자가 군쟁을 가장 어렵다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가야 하고 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싸워야 하니까요. 전장에서 왕의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럴만도 한 것이 왕은 궁궐에 앉아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장수는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에 서 있죠. 천리 밖의 명령과 눈앞의 현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손자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라, 빨리 끝내라, 온전하게 이겨라. 모두 훌륭한 원칙이죠. 그런데 제8편에서 손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그 원칙들을 깨트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적은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날씨는 예측과 다르며 아군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죠. 바로 이 간극,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구변이에요. 구는 숫자 9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 구는 최대, 무한을 의미하죠. 변은 변화, 융통성입니다. 합치면 무궁무진한 변화예요.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끝없이 달라지는 상황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자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제시하죠. 먼저 5가지 치명적인 지형부터 이야기합니다. 첫째, 통행이 곤란한 곳에는 주둔하지 마라. 둘째, 사통팔달한 교차로에서는 외교에 신경 쓰라. 셋째, 적국 깊숙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넷째, 포위당하기 쉬운 곳에서는 미리 대비하라. 다섯째, 되돌아갈 길이 없다면 결사전을 벌여라. 여기서 변화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똑같아 보이는 주둔인데 어떤 곳에서는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해요. 똑같아 보이는 전진인데 어떤 곳에서는 신중하고 어떤 곳에서는 과감해야 하죠. 지형이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지는 겁니다. 장수라면 누구나 적을 무찌르고 싶어 합니다. 성을 함락하고 영토를 넓히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어 하죠. 그런데 손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그러지 말라고요. 더 나아가 왕의 명령조차 거부하라고까지 합니다. 손자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은 위험까지 계산하라는 거죠. 승리의 대가가 너무 크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변의 핵심입니다. 한쪽만 보지 않는 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적군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장수는 멈춥니다. 이게 진짜 후퇴일까? 아니면 매복 작전일까? 반대로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적도 병력을 분산시켰으니 약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죠. 이 모든 게 실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상황만 따지면 그건 변통이 아니라 변명이 되거든요. 손자는 말합니다.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라 라고요. 그렇다면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적이 우리를 칠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겁니다. 방어가 철벽 같아서, 병력이 충분해서, 보급이 완벽해서 말이죠. 요행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한편 손자는 제1편에서 장수가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했죠. 지혜, 믿음, 어짐, 용기, 엄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목들이 지나치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용맹하면 죽고, 지나치게 겁이 많으면 포로가 되며, 지나치게 성급하면 모욕에 흔들리고, 지나치게 청렴하면 명예에 집착하며, 지나치게 인자하면 백성 걱정에 움츠러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덕목이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되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 장수가 지나치게 용맹하다면 도발하면 되고, 지나치게 명예를 중시한다면 모욕하면 되며, 지나치게 인자하다면 백성을 괴롭히면 됩니다. 장수의 덕목이 곧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변의 완성입니다. 지형을 읽고 원칙을 깨트릴 줄 알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철저히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 경계하는 것. 무궁무진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장 한복판입니다. 갑자기 새떼가 날아올랐어요. 명장은 즉시 매복이다 라고 외쳤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쟁은 정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무엇을 하려는지, 지금 강한지 약한지, 공격할 건지 후퇴할 건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적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고 읽어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제9편 행군입니다. 행군이라고 하면 군대가 줄지어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손자가 말하는 행군은 다릅니다. 주둔하고 배치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죠. 손자는 이 편에서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 둘째, 적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셋째, 우리 군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예요. 먼저 첫 번째 자리 잡기부터 볼까요? 손자는 4가지 지형을 제시합니다. 산지, 하천, 늪지, 평원. 각각의 지형마다 생사를 가르는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은 험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어렵죠. 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최고의 요새가 됩니다. 손자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첫째, 골짜기를 끼고 가라. 물과 풀이 있어 병사들과 말이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높고 양지 바른 곳에 주둔하라. 적을 잘 보고 병사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셋째, 절대 고지를 점령한 적을 향해 올라가며 싸우지 마라. 비슷한 방식으로 손자는 나머지 지형도 정리합니다. 하천에서는 강에서 멀리 떨어지고 적이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며, 늪지는 신속히 통과하고, 평원에서는 넓은 곳을 점령하되 앞은 낮고 뒤는 높게 배치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새떼가 날아올랐던 장면 말입니다.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손자에 따르면 먼지가 피어오를 때는 그냥 먼지가 아니에요. 흙먼지가 높고 맹렬하게 이는 것은 적의 전차가 돌격해오기 때문입니다. 낮고 넓게 퍼지면 보병이 오는 거고요. 흩어져 날리면 적이 땔감을 모으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숲에 나무가 흔들리면 적이 기습해 오는 것이고, 풀숲에 차폐물이 많으면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거예요. 새가 놀라 날아가면 매복병이 있다는 것이고, 들짐승이 달아나면 대군이 기습해 온다는 겁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적군의 행동도 봐야 해요. 사신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전비를 갖추면 공격 준비고, 말이 강경한데 공격 자세를 보이면 실은 철수 준비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더 나아가 손자는 적군 내부 상태까지 읽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진상공에 새떼가 모이면 군영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깃발이 흔들리고 정연하지 못하면 군기가 엄정하지 못한 거죠. 손자가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적의 모든 움직임에 답이 있다. 숨기려 해도 징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읽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제 자리를 잡았고 적도 관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세 번째, 우리 군대를 다스리는 겁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고 정보가 정확해도 우리 군대가 흐트러지면 소용없으니까요. 손자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친밀함과 엄격함이죠. 장수는 병사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군율은 철저히 지켜야 하죠. 이 둘이 함께 있어야 군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바로 신뢰예요. 장수가 병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병사가 장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 명령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죠. 이 차이는 실전에서 드러납니다. 두려움으로 통제된 군대는 연병장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전장에서는 급속도로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장군의 처벌보다 적의 창이 더 무섭거든요. 하지만 신뢰로 이끌어진 군대는 장수의 명령에 기꺼이 목숨을 걸죠. 여기까지가 바로 제9편 행군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자리를 잡고 적을 관찰하고 군대를 다스린다. 위치의 이점,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내부의 단결. 이 셋이 갖춰져야 비로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평탄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해 보이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10편 지형입니다. 제9편 행군에서 자리를 잡았죠. 높은 곳, 양지 바른 곳, 건조한 곳에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땅이 다 싸우기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손자는 전쟁터의 땅을 6종류로 나눕니다. 통, 궤, 지, 애, 험, 원.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통은 양쪽 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땅, 궤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려운 땅, 지는 양쪽 다 불리한 땅, 애는 좁은 땅, 험은 험한 땅, 원은 서로 멀리 떨어진 땅이죠. 그렇다면 각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통에서는 고지와 보급로를 먼저 확보하고 궤에서는 적이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준비 안 했으면 공격, 준비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지에서는 아예 출격하지 말고 애에서는 먼저 점령해서 입구를 막아버리며 험에서는 양지와 고지를 차지하고 원에서는 괜히 도발하지 마라. 보이시나요? 핵심은 먼저 점령하라입니다. 특히 좁고 험한 곳일수록 선점이 승부를 가르죠. 내가 먼저 좁은 입구를 막으면 적은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이 먼저 막았다면 병력만 낭비하니 공격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을 알아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손자는 6가지 패배 원인을 제시하는데 이름하여 6패입니다. 주는 힘이 비슷한데도 쓸데없이 병력을 분산시켜 소수로 다수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는 사졸은 강한데 군관이 약해서 지휘가 안 되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부하들 위해 갓 임관한 상관이 온 경우죠. 함은 그 반대예요. 노련한 장교가 신병들을 이끄는 경우입니다. 붐은 부장이 장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싸우는 건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군대가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까요. 나는 장수가 유약하고 훈련이 엉망이라 진영이 혼란스러운 것이고, 배는 적의 실력이나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장수의 과오다. 하늘 탓, 땅 탓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 장수의 책임입니다. 6형에서는 땅을 이야기했고 6패에서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해요. 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특히 장수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해도 장수가 무능하면 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장수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뭘까요? 승리, 명예 아닙니다. 손자는 말해요. 오직 백성을 보전하라. 손자병법은 전쟁을 다룹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전쟁 목적은 단순 승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국가와 백성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제1편 개에서부터 손자는 이걸 강조했죠. 전쟁은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참화라고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서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군주가 공격하라고 명령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거부하라고요. 반대로 군주가 공격하지 말라고 해도 이길 수 있다면 공격하라는 거죠. 명령 불복종이에요.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하죠.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고요. 이런 장수를 손자는 국가의 보배라고 부릅니다. 명예도 두려움도 넘어서서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4가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 지천지지. 이 4가지를 다 알아야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제10편 지형, 내가 있는 곳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신이 약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강가에 진을 칩니다. 뒤는 강물, 앞은 조나라 20만 대군이 있죠. 부하들이 묻습니다. 장군님, 이러면 다 죽습니다. 한신은 웃으며 답해요. 그래서 이긴다. 제11편 구지입니다. 소준섭 박사가 한신의 배수진으로 이 편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10편에서는 6가지 땅을 다뤘죠. 이번에도 땅을 다룹니다. 하지만 목표가 달라요.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이 병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루거든요. 같은 땅인데 왜 어떤 군대는 도망치고 어떤 군대는 죽기 살기로 싸울까요? 병사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안전한 곳에서는 도망칠 생각을 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필사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퇴로가 있으면 흩어지고 없으면 뭉칩니다. 손자는 이를 굳이 9가지 땅으로 나누죠.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국 영토인 산지, 적국 깊숙한 곳인 중지, 죽음의 땅인 사지예요. 이 세 땅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안전해 보일수록 도리어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해 보일수록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산지에서는 병사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중지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사지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은 병사인데 장소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해요. 병사들이 고향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는 산지에서는 싸움을 피한 채 질서를 유지하고 일단 적지에 들어갔다면 아예 깊숙이 들어가 중지에서 군심을 견고히 할 것이며 때로는 일부러 사지에 몰아넣어 결사항전을 하게 하라고요. 역설이지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손자는 이를 5월 동주에 빗대 설명하죠.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 원수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살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하죠. 위기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군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손자는 항산에 사는 소련이라는 뱀을 예로 듭니다. 이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꼬리를 치면 머리가 반응한다고 하죠. 위기에 처하면 군대가 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지에 몰린 군대는 통제를 안 해도 스스로 경계하고 격려를 안 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명령을 안 해도 규율을 지킵니다. 생존 본능이 군기보다 강력하기 때문이죠. 한신이 한 게 바로 이거죠. 아군은 강가에 몰아 사지로 만들었고요. 조나라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기 위해 본영을 비우자 그곳으로 매복병사 2천을 파견해 한나라 깃발을 세우게 해 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신속히 협공했습니다. 훈련 안 된 소수의 병사로 20만을 이긴 비결이에요. 이것이 제11편 구지입니다. 9가지 땅이 있지만 손자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땅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전쟁을 바꾼다. 2500년 전 손자는 이미 물리적 전쟁을 넘어 심리전의 원리를 언급했던 겁니다. 불은 가리지 않습니다. 적군도 아군도 백성도 양식도 모두 태워버리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제12편 화공은 화약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대포도 폭격기도 없죠. 대량 파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손자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적의 병사를 태우고 양식을 태우고 군수물자를 태우고 무기고를 태우고 보급로를 태우라고요. 하지만 아무 때나 불을 지를 수는 없죠. 조건이 필요해요. 날씨가 건조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순풍일 때는 불을 지르고 역풍일 때는 절대 안 되죠. 낮에는 바람이 오래 불지만 밤에는 바람이 쉽게 멎어요. 그리고 운용법이 있습니다. 적 군영 내부에서 불을 일으키면 외부에서도 즉시 조응해야 하죠. 불이 났는데 적이 침착하면 기다리고 불길이 왕성해지면 상황 봐서 공격을 해야 해요. 손자는 말합니다. 불로 공격을 도우면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손자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로 튀어버려요. 화공의 조건과 방법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분노로 전쟁하지 마라. 왜일까요? 아마도 불과 분노가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둘 다 통제가 어려워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죠. 불이 모든 걸 태우듯 분노로 시작한 전쟁도 모든 걸 파괴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군주는 분노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장수는 원한으로 싸우러 나가지 말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손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맞으면 움직이고 맞지 않으면 멈추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노는 희열로 바뀔 수 있고 원한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지만 멸망한 나라와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손자는 말합니다. 안국 전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군대를 온전하게 보전하라고요. 이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보전이죠. 불을 다스리듯 전쟁도 다스려야 합니다. 불은 강력하지만 무차별적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공편이 안국 전군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1편에서 손자는 말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12편을 거쳐 마지막 편에 도착했네요. 제13편 용간입니다. 손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귀신에게 물을까요? 아니면 과거 경험으로 짐작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별자리를 보고 점칠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전부 안 된다고요. 필취어인,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간자, 즉 첩자입니다. 손자는 용간편에서 5가지 첩자를 제시해요. 첫째, 인간. 적국 현지인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지형도 잘 알고 말도 통하고 의심도 안 받죠. 둘째, 내간. 적의 관원을 포섭합니다. 불만 있는 신하, 좌천당한 관리, 재물을 탐하는 측근 등을 돈과 명예로 꿰어내는 거예요. 셋째, 반간. 적이 보낸 첩자를 역이용합니다. 발각한 뒤 더 큰 돈을 주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넷째, 사간.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우리 첩자가 일부러 적에게 잡혀 가짜 작전을 누설하는 거예요. 다섯째, 생간. 살아 돌아와 보고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전하는 거죠. 이것이 오간, 5가지 첩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셋째 반간이에요. 적이 보낸 첩자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 하나가 전세를 바꿉니다. 적의 계획은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의 거짓 정보는 적에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니 손자는 오간을 동시에 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되 반간을 가장 후하게 대우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첩자에게 돈과 벼슬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만 대군을 천리 밖으로 보냅니다. 날마다 천금이 들어가요. 70만 호가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년간 전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죠. 그런데 벼슬과 금전이 아까워 첩자를 안 쓴다면 손자는 말합니다. 이는 인덕이 지극히 없는 일이다 라고요. 그런 자는 좋은 장수도, 좋은 신하도, 좋은 군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군주나 뛰어난 장수는 첩자를 어떻게 다룰까요? 손자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친신. 군대에서 첩자보다 친밀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신복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둘째, 후상. 첩자에게 주는 것보다 후한 상이 없어야 합니다. 목숨 거는 일인데 대가가 커야죠. 셋째, 기밀. 첩자보다 기밀스러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손자는 경고합니다. 첩자를 투입하기도 전에 비밀이 새면 첩자와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지혜로운 장수는 첩자를 통해 먼저 알고 먼저 아는 자가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죠. 아는 자가 이긴다고요. 전쟁은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의 싸움이며 무기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의 대결이라고요. 제13편 용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손자병법 13편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제1편, 개에서 승리를 계획하고 제2편, 작전에서 빠르게 승리할 것이며 제3편 모공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제4편 형에서 불패의 조건을 만들며 제5편 세에서 흐름을 장악하고 제6편 허실에서 주도권을 잡고 제7편 군쟁에서 영리하게 싸울 것이며 제8편 구변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제9편 행군에서 적의 움직임을 읽을 것이며 제10편 지형에서 내가 있는 곳을 이해하고 제11편 구지에서 마음을 다루고 제12편 화공에서 불을 다스리며 제13편 용간 에서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죠. 바로 위태롭지 마라. 흔히 많은 사람이 손자병법을 계략과 술수의 책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알게 돼요. 손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이었다는 것을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먼저 이겨놓고 싸워라.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마라. 분노로 전쟁하지 마라. 국가가 멸망하면 되돌릴 수 없다. 손자는 계속 말합니다. 조심하고 신중하고 보전하라고요. 결국 손자병법은 생존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관계에서, 때로는 나 자신 안에서요. 손자병법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계산하고 형세를 만들고 주도권을 잡고 허실을 노리고 마음을 읽고 먼저 알라고요. 그래서 위태롭지 않게 온전히 보전하라고요. 결국 손자병법은 생존을 말하는 책입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전의 힘이니까요. 손자병법은 A4 5장, 6,000자 정도의 짧은 책입니다.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읽고 덮을 책은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혀요. 처음엔 전략이 보이고, 두 번째는 심리가 보이고, 세 번째는 인생이 보입니다. 때문에 삶과 일상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때마다 문득문득 들춰보면 좋은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현대지성판 소준섭 박사의 번역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술술 읽히지만 곱씹을수록 깊어지는 번역이죠. 처음 손자병법을 접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번역본을 모으실 분들께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손자병법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위태롭지 않기를, 온전히 보전하기를, 그래서 끝내 이기기를 기원합니다.